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이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학 성적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칭 필기의 여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희진 선생님, 이게 정말 차이가 납니까? 정말 차이가 나죠. 그냥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필기를 써서 남기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네. 이게 그 인쇄물을 통해서 정리된 거를 보는 것과 자기가 글씨를 써서 했을 때는 더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필기를 원래 좀 하는 글은 잘 못 쓰지만 그 적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게 언제냐면 군대 있을 때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일기는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일기를 매일 썼어요. 그러면 그 지금도 일기장 집에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때 일이 막 떠올라. 그래서 특히 나를 괴롭혔던 사람 위주로 적어놨어요. 김상병이 라면에 물을 많이 붓다고 날 혼냈다. 이거 적어놔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네요. 적어놨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 전화 와서 결혼식 사회 좀 봐달라 그러면은 제가 일기장을 보죠. 날 괴롭혔나 안 괴롭혔나 확인하고 안 괴롭혔으면 사회 봐주고 네네. 괴롭혔으면 그날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만큼이 적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말 한마디라도. 이 얘기 적을 겁니다. 이 얘기.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뭐 어떤 학생들이 도전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좀 보는데 그게 왜 실패하냐면 네. 정리하다가 또 정리해야 될 게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 적고 뭐 조그매지고 저 조그매지고 막 또 추가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접착식 맞아요. 메모지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을 좀 따라 해야 되는데 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추가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리링 노트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뭐 기출문제 내가 좀 공부했는데 좀 어려웠다라든가 다시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딱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에게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남을 뭐 그대로 또 한다기보다는 또 한 장에 너무 빼곡하게 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다시 좀 개선하는 그런 걸 찾긴 하는데 처음부터 좀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하면 필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노트 필기를 너무 과하게 하는 친구들을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별표, 하트, 밑줄, 뭐 형광펜 각각 쓰는 이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긴 하던데요, 선생님. 이제 필기가 수업 시간에 하는 필기는 사실 선생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친구는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앞에 걸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호와 부호를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다 쓴다기보다는 뭐 이퀄 표시, 뭐 생략 표시, 뭐 점 표시, 고로 이런 표시를 써서 나중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대부분은 필기를 하려고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이해력과 그다음에 암기력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볼 수 있게끔 자기만의 필기법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학교 다닐 때 네. 맨날 형광펜으로 항상 이렇게 칠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색깔별로 막 노란색, 주황색 막 하는데 중요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주관식 적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색깔만 기억나. 이거 주황색으로 하는 건데 하면서 주황색 부분이었는데 주황색인데 하면서 결국 그거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 얘기 해준 적 있었어요? 아니요, 본인 얘기예요? 근데 노트 필기법이라고 하니까 많은 이제 어머님들은 노트에다만 적는 걸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아까 스리링 노트도 얘기하셨지만 링 하나에 돼 있는 왜 그렇죠. 메모 노트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방법에는 저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줄이라도 요약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학년이 지나면 자기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는 방향으로 좀 학습 태도나 방법을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씨를 이렇게 너무 휘갈겨 써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럴 그런 때 케이스인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머니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글씨 쓰는 같아요. 거? 네. 그렇죠. 가정에서도 잡아주시는 게 좋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한 학기 내내 연필 잡고 바르게 앉아서 노트 쓰는 것만 배워요. 글씨 괜찮다. 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문구점에 가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연필에 끼워서 이거 손, 손모양으로 예, 잡게 돼 있는 바로잡기 하는 거.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몇백 원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잡아서 연습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유아나 저학년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갈겨 쓴다고 그러죠. 막 쓰는 게 습관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태도만 똑바르게 앉아서 써도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쓰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주도록 주고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막 쓰는 글씨들은 똑바로 글씨를 세우고 뚱뚱하게 써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글씨에 대해서 쓰도록 조언을 해주면 똑바로 세우고 뚱뚱하게만 써도 글씨가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천재는 다 악필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많이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악필인 아이들이 정말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 습관조차도 우리 아이 수학 성적과 관련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 지금 노트 필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하게 찾아와 주신 어머님과 또 학생은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다하게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서구.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수다하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힌 이유가 나중에 종착역은 수능이라고 치면은 수학이랑 뭐 사회, 과학, 언어 영역 모두 다 이제 이해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근데 수학 문제가 길어지고 서술형을 많이 길게 써야 되는 문제만 풀면은 그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써내려가는 게 막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라면 둘째가 서러운데 서술형 문제는 유독 약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근데 정말로 책이 많아요. 저거 진짜 쌓아놓으면 진짜 많거든요. 빼곡한데. 그러니까 방마다 책이 다 있네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엄마의 고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로 시작된 정욱이의 하루. 방학 기간이라 책 읽는 시간은 평소보다 더욱 길어졌는데요. 독서가 가장 쉬웠다는 미래의 정치가 장정욱 군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이가 그냥 책을 손에서 잘 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읽는 습관은 잘 잡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벌써 책만 1시간째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쭉 읽고 있는데요. 무슨 게임을 하나 그랬는데 또 다시 책을 또 집어들었어요. 오. 가끔 친구들과 놀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을 읽으며 보낸다고 합니다. 정욱이는 왜 그렇게 책이 좋은 걸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고 제가 글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그래서 또 그 학습 만화를 또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학습 만화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좋아요. 꼭 반드시 글밥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학습 만화든 뭐든 독서 습관은 다 플러스가 되죠. 정욱이의 유별난 책사랑, 그 비결이 집안에 숨어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을 지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육아 서적들을 보면은 이렇게 영상물에 빨리 노출되면은 뇌 발달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딱 5년만 없이 지내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고 없애게 됐어요. 텔레비전이 집이 안방에 있긴 있는데 그 채널이 안 나오고 저는 어차피 TV는 뭐 볼 것도 없고 시간 맞춰서 보기도 힘들어서 막 중간에 보면 재미가 없어서 아예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저는 TV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책으로 뭔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TV를 안 보면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준의 TV 시청은 오히려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사실 TV가 없는데요. 아, 그 그러세요? TV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무의미하게 틀어놓고 애와 대화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좋아 보여서 없앤 것이지 TV를 네네.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무의미하게 그 수동적으로 보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기나긴 독서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방으로 향하는 정욱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뭔가 알람을 맞춰놓고 공부해야지. 시계를 맞추네요. 알람을 맞추는 이유 궁금해집니다. 저희 정욱이랑 같이 어떤 작가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람을 켜놓고 처음에는 2시간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점차 늘려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알람을 켜고 그 안에 해야 될 걸 다 풀었더라도 엉덩이 떼지 말고 책을 읽던 해서 그 시간을 채워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걸로 이제 약속을 정하고 다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저걸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받이도 일부러 없는 걸 한 것 같아요. 엉덩이 힘 키워주려고. 아니, 제가 기대지 봤을 때는 못하게. 오히려 이렇게 오래 앉아있게 하려고 그랬으면 제대로 등받이도 있고 앉아있기 편한 의자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벌칙 같은 느낌이 나요. 정욱이의 수학 공부 방법은 인터넷 강의. 먼저 강의를 통해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며 원리를 익히고 있다는데요. 과거 학원과 개인 지도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정욱이가 직접 선택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문제 없이 술술 잘 풀어나가는 모습. 이 정도면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때 정욱이의 연필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막히나 봐요, 이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나 보다. 술술 풀어내려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우개만 괴롭히는데요. 엇나가려는 연필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집중해보지만 벗어나려고 하죠. 연필 깠습니다, 지금. 야. 정말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결국 책상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서술형 문제만 만나면 방황하는 정욱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 같은 게 많아서 조금 복잡하고 서술형은 풀이가 좀 쓰라고 해서 한 30글자는 써야 되는데 3학년 되니까 새로운 과목들도 추가되고 할 게 많아지면서 저는 쓸 게 더욱더 많아져서 서술형이 싫어졌어요. 아이고, 3학년밖에 안 되는 3학년은 너무 할 게 많아서 힘들다니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욱이도 피해갈 수 없는 수다 고사. 날씨가 정욱이 서술형 문제 많이 어렵고 싫어한다 그래서 준비했거든.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단순히 쓰는 게 싫어서 서술형 문제를 꺼려하는 건지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런 건 아닌지 관찰해봤는데요. 그래도 시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손도 약간 좀 포동포동해가지고 귀여워요, 보니까. 난이도 상중하의 서술형 문제가 고루 분포된 이번 수다학고사. 생각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열심히 풀어내려가고 있는데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나 다 했어. 시험 결과. 난이도 상의 2번과 3번 문제를 모두 맞추며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정욱이. 곱하는 수인 8, 7, 9는 뒤의 수를 1을 더하는 규칙입니다. 혹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차근차근 짚어가며 설명하는 엄마. 그거를 말로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엄마의 마음 정욱이는 알고 있을까요?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소리 질렀거든. 그거 이 문제 다 풀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면 안 돼? 어머니가 안 빠지시죠? 네, 하지만 엄마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글자 쓰기 싫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또 쓰는 거 까먹는다고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해 못해서 답을 못 세워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답을 쓰기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답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요.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쓰는 건 싫어하는 11살 정욱이. 보는 글만큼 쓰는 글도 좋아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정욱이와 어머님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정욱이가 너무 귀엽네요. 정말 아우 너무 그냥 토실토실하게 생기고 그게 좀 진중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머님의 이제 고민은 바로 이렇게나 책을 많이 읽혔는데 이 아이가 왜 서술형 문제에 이렇게 약한 것이냐라는데 이게 과연 책 읽기와 서술형 문제를 다루는 것과 이게 과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독서는 많은 걸 해결하지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감동을 받았다 정도밖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몇 개라도 꼭 물어보거든요.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뭐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읽을 때는 그러면 분석적 독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해력이 커지고요. 발표하려고 그러면 시간 순위든 자기 생각 순위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때 논리적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하면서 너무 복잡한 수준은 알지만 간단하게라도 내용 파악과 그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왕에 독서를 좋아하니까 네. 다른 능력들도 같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능력이 해결되면 서술형 문제 푸는데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딱 보면서 그 서술형 문제 풀 때요. 네. 이거 지우개 뒤집기, 돌아댕기기, 멍 때리기. 아 그게 제일 컸어요. 연필 탁 찍히는 거. 까지 그것도 카메라에다 대고 예. 이렇게 4단 콤보가 나왔는데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사실은 그 뒤통수를 맞으신 거잖아요. 네. 독서를 잘하니까 당연히 서술형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어려운 책을 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읽어주셨네요. 읽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나 우리 집에 이런 책 있어.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나 책 읽었어.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닌가. 아까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저는 그 독서 노트나 혹은 독후감 이런 걸 써보는 걸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읽은 다음에 후 활동이 없으면 그거는 거품처럼 사라질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아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책을 읽은 다음에 항상 저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제가 없을 때 뭐 또 독서 노트를 쓴다거나 이런 활동, 후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런 쓰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쓰는 연습 따라서 수학 서술형 문제도 쓰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수학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정욱이가 아까 그 30글자 이상 쓰기는 네네. 싫어요 이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정욱이가. 연애 편지? 연애 편지 같은 거 이거 뭐 3-4장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표현력도 좋아지고 어린 나이지만 좀 연애를 하면은 수학 성적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어머님이 정말 이리 씨를 싫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이렇게 동일시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글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형태만 그럴 뿐 그렇죠. 전혀 다른 활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 아이가 좋은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서술형 문제를 답을 푸는 그 과정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답지 있잖아요. 네네. 문제집의 답지에 그 서술형 답을 천천히 보고 쓰면서 이해하고 한 번 더 쓰는 연습.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꼭 안내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수학을 찍으면서 이 친구가 인터뷰했잖아요. 뭐 30글자 이상 써야 되고 그냥 글이 좋아서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연습이 얘한테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이 인터뷰 한 번 요것만 해도 얘는 표현하는 연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화이트보드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구가 없더라도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소감이셨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조리 있게 네네.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정욱이를 보면 어머님이 정말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짜 지금 현재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예, 수다학고사 봤잖아요. 네. 그걸 확인해봐도 뭐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보통 수준이고요. 네네. 근데 맞은 풀이 4개 중에 2개 맞았는데요. 맞은 풀이는 또 생각보다 잘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습을 좀 더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소 때 좀 많이 틀린다는 걸로 봐서는 막힌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쓰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잖아요. 읽고 쓰고 말하기. 네. 예, 그중에 읽는 훈련은 좀 잘 돼 있는데 그렇죠. 쓰고 말하는 훈련이 별로 안 돼 있다. 과목별로 그런 훈련이 각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서술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의 진단이 조금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못 푼다 혹은 틀린다 하는 것은 대부분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기초력이 약하거나 어디에 빈틈이 있다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술형 문제의 문제만이 네.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 실력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검사 결과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평균 뭐 상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강점은 숫자, 어휘, 동형 찾기.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공통 그림 찾기, 기호 쓰기, 행렬 추리. 즉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휘력은 좀 괜찮았고요. 시각적으로 집중이나 아니면 추론 쪽에는 약간 약점을 보였는데 그렇게 큰 약점이라고 보이긴 힘들고요. 그다음에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차이가 있는데 언어성이 다소 좋죠. 그러니까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성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현행은 네. 73%로 그 상 수준이고요. 후행은 33.3% 정도 돼서 그 평균 하 수준인데 이 점수만 보고서 판단할 수 없는 게 난이도가 좀 어렵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못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평균 정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문제 난도가 좀 높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후행이라면 2학년 아니면 3학년 초반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많이 적어서요. 적게 나와서 김세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 실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좀 약간 힘이 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후행 그 테스트를 보니까 15문제 중에서 5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좀 기초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 기초력이 약한지 좀 증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예, 이제 뭐 서술형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식을 썼습니다. 잘 876 곱하기 40은 해놓고 답을 못 썼어요. 즉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을 써도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연산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연산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많이 연습 안 했나 보다. 식을 써놓았는데 결과를 못 냈다는 그래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8번 문제를 보면 어떤 도형이 주어지고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산수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어요. 이게 지금 20이고요. 14를 빼어서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도형의 성질을 모른다는 그러네요. 것이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산수예요. 근데 도형의 성질을 몰랐죠. 그래서 이 문제 이해를 못해서 못 푼 문제도 있고, 계산을 못해서 못 푼 문제도 있고, 이런 결과를 본다면 역시 앞서 얘기한 대로 기초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채우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서 이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어요, 간혹. 그래서 배우지 않는 단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서술형 문제를 아이가 지금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1번, 3번, 4번, 5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인데 다 맞췄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8번하고 12번 문제가 단답형 문제였는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시면 내 아이는 이래, 이거를 못해라고 조금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아이는 이럴 거야라고 해서 그 틀에 맞춰서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다르게 보실 필요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서술형 아니라 단답형도 틀릴 수 있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에 10분의 3씩 타는 양초예요. 근데 이게 10분의 1이 남았으니까 몇 시간을 탔냐 이건데 언뜻 계산해봐도 10분의 9를 탔으니까 네. 1시간에 10분의 30 타니까 3시간이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이제 문제를 많이 접해봤으면 꼭 풀이식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풀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게 안 된 것으로 보아서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독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지금 서술형 문제에만 되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기초 실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 기초 다지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요. 공부방이나 아니면 개인 교습을 이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수학 공부에 흥미를 좀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저 영상 보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 엉덩이 힘을 키워줘야 된다 하면서 네. 그 알람 시계 맞춰놓고서는 뭐 그러게요. 1시간 앉아있어, 2시간 앉아있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김희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네. 추론 능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엉덩이 힘 기를 겸 해서 책상에 앉아서 재밌는 그 추리 탐정 뭐 영화라던가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누가 범인일까 막 이러면서 재밌게 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볼 때 누가 귀신일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추리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좀 차라리 그렇게 좀 재밌는 거 보면 추리력도 생기고 또 엉덩이 힘도 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있는 힘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끈기 있게 그렇죠. 끝까지 달성하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람 시계를 두고 물리적으로 해서 정말 거기 뭔가를 자기가 달성을 30분 만에 했지만 나는 1시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앉아있는 건 네. 거리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 엉덩이 학습법, 좀 앉아서 오래 있는 게 사실 초기 학습에는 플러스가 돼요. 일단 앉아있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어느 정도 앉아있는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시간보다 중요한 건 절대 학습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40분에 끝나면 놀아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앉아있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면은 그걸 고수하기보다는 절대 시간보다는 학습량 위주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정우기를 어머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 엄마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하나 준다면 일단 책은 좋아하는 아이니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능력보다 쉬운 책은 좀 빨리 정리해서 없애버려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능력보다 꽤 어려운 책까지 놔두시면 읽다 보면 계속 그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연필을 갖고 글씨를 잘 쓰는 게 세근육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많은 독후 활동을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뭐 3줄에서 한 5줄 정도. 네. 만약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보고 써도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보고 써도 괜찮으니 한 3줄에서 5줄 정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고 만약에 쓰는 거가 매번 하게 되면 또 책을 읽는 걸 두려워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앞에서 시간 순으로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든 문법이 맞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얘기해 보려는 시도가 책을 읽을 때 이건 읽은 다음에는 써야 되고 읽은 다음에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분석적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표현 활동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혼자 보드게임을 가지고 노는 방법 또는 아까 추리 게임이라던가 수학 범인 찾기, 뭐 각도 정확하게 그리기 이제 미션을 담은 수학 문제 풀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푼다던가 또는 뭐 전개도를 만들어서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만든다던가 뭐 네. 만들기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책이 많다. 지금 환경에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수학 관련 동화도 분명히 집에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 책 한 권에 담겨있는 개념과 원리를 찾아서 나만의 한 쪽짜리 기사를 쓰는 거죠. 뭐 신문을 써서 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독서와 이거는 다르다고 해서 독서를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독서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교사거든요. 저희 아이에게도 독서를 강조하고 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독서 활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독서 활동은 반드시 언젠가는 빛을 발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유, 네. 오늘 정말 어머님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집중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기초 실력도 다 잡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서 너무 다른 데서 많이 들었던 얘기를 정국이한테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하시는 것보다는 정국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이가 30분 앉아있고 싶으면 30분 앉아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입니다. 답을 찾는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능동적 학습입니다. 배우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나름대로 수동적인 거고요. 익히고 표현하는 것이 능동적인 건데 이 아이의 전체 학습을 보면 읽는 것만 익숙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익히고 표현하는 능동적 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읽기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써보고 그리고 말하게 하도록 훈련을 시켜준다면 분명 금방 나아질 겁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 방석입니다. 방석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네. 정국이가 또 엉덩이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네. 그냥 앉으면은 연약한 우리 정국이 엉덩이 힘듭니다. 이렇게 좀 방석으로 좀 해줘야 아이가 또 오래 앉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성인이 됐을 때 아저씨처럼 예쁜 애플입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방석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요. 뭐 방석이 됐던 뭐가 됐던 진짜 우리 정욱이가 앞으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기초도 잘 다지고 또 서술형 문제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욱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4학년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접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리 씨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어려운 거 물어봐주세요. 길을 걷다가 예. 혹은 길가의 주변 우리 사물에서 뭐 수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편안한 질문 해주셨네.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길 걸을 때는 네. 그 여성분들 얼굴 쳐다보기도 바빠요. 뭐 수학적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요거는 하나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뭐야? 요즘 그 문콕 자동차 문 열 때 오, 그래요. 하도 옆차에 찍으니까 이걸 차라리 셔터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수학적 사고인가요? 그렇게 되는 뭐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있지 않나요? 윙도어라고 해서 위로 열리는 게 있긴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왜 바퀴는 동그래야 할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네모는 안 굴러가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바로 그런 궁금증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네.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게 뚜껑을 안 덮어 놓으면 네. 지나다니다 사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각이 진 거면 좀 많이 다칠 수가 있는데 이 동글동글한 거 아, 특히 이제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들어가도 쏙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보면 원형이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네.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좀 아이디어 좋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완전한 네, 정답은 네. 아니지만 아주 네.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맨홀 뚜껑이 둥근 거에는 수학적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요? 여기에도. 예,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세식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맨홀 뚜껑은 왜 원형일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면접에서 사용된 질문 중에 하나로서요. 그래서 유명해진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홀 뚜껑은 둥근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이 드나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그 압력을 고루 받기 때문에 좀 파손이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보통 맨홀 뚜껑은 쇠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면접자들은 이런 다양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이런 질문에는 완벽하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추론으로 타당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의 둥근 이유에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려고 이 시간에 준비한 겁니다. 자, 수학적인 원리를 보면 맨홀 뚜껑이 왜 둥근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무거운데 만약 그 구멍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내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많이 힘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원형이면. 왜요? 지름보다 약간 적게 그 턱을 만들어 둔다면 안정적으로 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도 어느 쪽으로 기울여도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보다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둔다면 툭 떨어질 겁니다. 삼각형이었다면 어떻을까요? 정삼각형이었다면. 맞아요. 그냥 얼핏 보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이건 잘 안 들어가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점을 먼저 넣고 다른 꼭지점을 또 넣게 되면 툭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형인 경우에는 중심을 지나는 어느 폭을 재어도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지름보다 약간만 작게 턱을 만들어 둔다면 바로 이러한 도형, 폭이 일정한 도형을 이름하여 정폭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폭이 일정한 도형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렐로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릴로라는 이름은 19세기 독일의 기계공학자 프란츠 렐로라는 사람이 이름을 딴 것인데요. 정삼각형이 한 꼭점에서 다른 꼭점을 지나는 세 개의 원을 그릴 때 원들이 겹쳐지는 가운데 부분이 바로 렐로 삼각형이 됩니다. 네, 좀 이름이 낯설죠? 아마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전은 원형이잖아요. 그 원형을 사용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기 같은 데에서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동전을 넣었을 때 그 동전들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폭이나 어떤 무게로 구별을 하겠죠. 기계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꼭 원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폭도형이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고요. 무게도 알아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20펜스와 50펜스 동전은 정폭 칠각형 모양이고요. 인도의 2루피 동전은 정폭 11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폭도형의 어떤 폭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수학자 혹은 과학자들이 그 폭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어 둔 영상을 선생님이 찾아봤었는데요. 그것이 만약 자전거 2개의 바퀴가 된다면 폭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굴려서 간다고 하면은 굴러갈까요? 예, 굴러갈 텐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중심을 약간 움직이게만 만든다면 사람이나 자전거 차체는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중심을 조금 더 이동해 둔다면 분명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굴러가는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요. 만들기는 좀 어렵겠죠. 원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이 일정한 도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도 만드는 영상이 있네요. 자전거를 이렇게 정폭도형으로 만든 영상이 있네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렐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엔진에도 쓰이는데요. 방켈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0년대 개발된 방켈 엔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피스톤 엔진과 좀 대비되긴 합니다.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떤 연비나 어떤 효율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요. 그런데 그 방켈 엔진의 내부에 바로 렐로 삼각형이 쓰입니다. 이 방켈 엔진의 특징은 이런 피스톤 회전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맨홀 뚜껑이라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에서 우리는 왜 그런가?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실생활에는 어떻게 또 사용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수학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어떤 효율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된 여러 가지 수학 중에 재미있는 소재를 찾아보는 시간 혹은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소재들을 선생님은 주로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렐로 삼각형 그리고 정폭도형 다양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또 더 흥미롭고 즐거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맨홀 뚜껑은 원래 동그래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춰 들어가는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강의한 이 내용도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물이 왜 그런가, 왜 저렇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정폭도형, 네. 렐로 삼각형 뭐 이런 네.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다른 데 가서 좀 티내기도 좋고 유식한 척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제대로 하나 알았네요. 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렇게 정폭도형이나 렐로 삼각형이 쓰인 예가 또 있나요? 보통 연필하면 이렇게 육각형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의 한 필기구 회사에서는 이 렐로 삼각형을 활용해서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거 본 적 모양을 있어요.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엄지, 검지, 중지가 닿는 부분이 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쏙 들어올 수 있겠네요. 착용감이 엄청 좋고 가볍게 질 수 있죠. 게다가 무게 중심까지 안정적이어갖고 굉장히 효과적. 제가 대학 다닐 때 기타 쳤었는데요. 기타 네. 치다 보면 왼손으로 코드 잡고 이게 피크. 피크. 그 피크가 아주 뾰족하게 되면 손이 다치거나 소리를 정확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을 동그랗게 만드는 네네. 식으로 해서 소리를 더 부드럽게 내거나 손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폭도형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톱도 이렇게 그것처럼 자르시고 길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이 용어가 좀 어렵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활용하면 네. 상당히 실생활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사백체 수학 내용을 듣고 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수학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신기한 것을 떠나서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백조 수학을 통해서 늘 항상 궁금하셨던 수학적 궁금증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